네, 안녕하세요. 이제 1편 경영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경영학은 이제 이 경영 일반이 있고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시험은 골고루 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딱 얘기할 때 진도 나가세요. 진도 나가시는 게 일단 진도 나가고 되풀이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이 더 좋다. 이렇게 몰라도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영 일반. 경영 일반이란 이제 경영학이란 뭐냐, 발전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이론, 목표 관리, MBO라 그러죠. BSC, 균형 성과표. 그래서 좀 관연도 보면 이 발전 과정과 요 BSC, 여기서도 한 번 나긴 났어요. 이렇게 주로 많이 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경영이란 이제 뭐 이게 시험이 날 건 아닌데 우리가 경영이라는 걸 모르죠. 경영은 이제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키워드 위주로만 중요한 거 부분만 이제 딱딱 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볼 때까지는 이제 나머지 거 정독을 좀 하세요. 그러시는 게 더 이해력이 더 좋습니다. 자, 넓은 의미는 이제 재반 활동이에요. 개인이나 사회가 하는 재반 활동을 넓은 의미라고 그러고요, 경영학에서. 재화 서비스, 이런 거 다 얘기하려면, 재반 활동 얘기냐. 좁은 의미에서는 기업 경영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데, 요 효과성은 이제 요 각격 포인트 이렇게 해놨어요. 더, 구분하기 좋죠.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 효율성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효율성은 상대적 개념이다. 이거죠. 그렇게 효과성은 목표 달성, 그 다음에 효율성은 상대적인 활용,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발전 과정은 이 중에서 시험이 자주 난다. 뭐, 물론 안 날 때도 있지만 자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학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발달이 됐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농사짓고 그러니까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효과성, 효율성,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기라면 1776년, 그 정도죠. 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여기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분업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걸 이제 이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제 고전적 접근법부터 시작되는데, 요 시험에 이게 났죠, 이렇게. 두 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 접근법은 산업혁명 조금 지난 다음부터 체계적인 경영 원칙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거예요. 합격 포인트 보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페올의 일반 관리론, 베버의 관료론제. 요런 게 이제 어떤 체계적인 경영 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과업 중심을 얘기한 거, 과업 중심. 일 중심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제 포드 시스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중심. 이건 과업 중심이지만 이건 조직구 중심의 경영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페올의 일반 관리론과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방대한 건 좀 지우고 딱딱 요점을 알아서 체계적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학 중심으로 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고 조직 중심의 페올의 일반 관리론과 베버의 관료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뒤에도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경영학은 이론들이 쭉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주장했느냐, 대표적인 그 제목이 뭐냐,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그런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자, 과학적 관리법을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죠. 누가 얘기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일중심이라 했잖아요. 일중심. 여기 일중심. 과학중심.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 관리를 하는데, 이제 시간, 동작 연구, 시간 연구. 한 사람이 어떤 효과적인 그 목표 달성 또는 효율성. 이걸 위해서는 이제 과학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게 요점이다 이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이나 두 번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업 방식 연구, 근로자 선발, 그 적합한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성과금, 차별적 성과금. 예, 이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기능적 직장 제도가 나옵니다. 분업이 이제 기능화되는 거죠. 지금 조직 구조가 이제 다 기능적으로 일반적인 회사들이 돼 있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은 이 네 가지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이해하시면은. 예. 그리고 반복해서,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기타 과학적에는 이제, 길브레스 부부의 동작 연구가 있구나. 동작 연구는 뭐 앞에서 나왔지만, 칸트의 이제, 연구가 있는데, 이 작업 진도표. 우리 칸트 도표, 칸트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도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작업,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연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동작 연구고 시간 연구다. 포드 시스템은 이것도 그냥 여벌로 그냥 알면 되는데, 포드도 컨베어 시스템, 라인을 해서 동시 관리해서 효율을 올리자. 이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줄줄이 쭉 생산되는데, 거기에 이제 컨베어 시스템, 그리고 어떤 그 동시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성 했다. 그래서 포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S자, 3S라 그래요. 제품이 단순화돼야 된다. 표준화돼야 된다. 표준화 또는 규격화. 그리고 공장이 전문화가 돼야 된다. 이게 효율성이 높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열의 일반 관리론. 이게 조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페열의 일반 관리론은 이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6가지 고유 직능을 얘기합니다. 기술 파트, 영업 파트, 재무 파트, 보전, 회계, 관리. 이렇게 기능을 이제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과학적 관리론보다는 이제 이런 일반 관리론, 기능을 중요시하는, 기능을 아예 나누는 그것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조지 사통, 요 개조지, 조통이네요. 조통. 여기 시험에 날 확률이 있어. 그래서 요 계획, 조직, 지휘, 그 다음에 조정, 통제. 이 5가지 관리 기능을, 그 개조지, 조통. 요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경영을 배울 때 처음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회사 기능들이 이제 뭐 일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조지 조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론제는요, 그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베버는. 그래서 관료론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권한에 기초든 관료제가 적합한 조직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부의 이상적 관련, 이런 것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밑줄 긋은 건 어디 시험에 딱 단독으로 난 건 아니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났던 거예요. 이게 분업이 잘 돼야 된다. 권한계층, 조직은 권한계층이, 그러니까 이게 관료제예요. 위에서 이렇게 통제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제가 존재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뭐, 요런 것들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으로 또 이해하는 것도 오래 남아요. 아, 고전적 접근법에는 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관리법, 포드 시스템, 그리고 조직을 중요시하는 일반 관리론과 관리론제가 있다.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 접근법이에요. 고전적 접근법인데, 이제 고전적 접근법을 이제, 이게 시간 관리해야 된다, 동작 관리도 해야 된다, 일 중심으로 과학적 관리를 해야 된다, 또는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제, 아니더라. 그게 이제 인간관계론이에요. 요것도 하나 났죠. 인간관계론은 이제 호손의 실험, 호손 공장에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요. 1차 시험은 조명 시험을 했는데 작업 환경 개선을 하니까 생산이 늘더라. 생산성이 증대되더라. 환경 개선하니까 이 조명도만 높였는데 뿐인데도 이 생산성이 늘어나더라 하는 걸 발견한 게 1차예요. 호손의 1차.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조립시험이에요. 조립시험. 조립을 하는데 여기에 작업 조건 개선이죠. 위에. 여기에 인간관계 개선. 이게 처음 들어간 거예요. 하니까 생산성이 증대되더라. 2차에서 인간관계, 작업 조건 개선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인간관계까지만 더 이렇게 해주면 더 생산성이 높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2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작업 조건이 개선되니까 향상됐고, 또 물리적인 그 변화보다는 심리적 변화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종업원들은 감독자의 관계없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더라. 그게 이제 인간의 종업원의 태도, 감정 이런 걸 연구 과제가 대두된 게 2차 시험이었다. 이제 3차 시험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걸 호손 현상이라 그래요. 인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그래서 이게 이 면접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2,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불평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감정뿐만 아니라 집단도 중요하더라, 이거, 집단도. 이래서 이제 조직관리론에 보면은 개인 수준, 조직 수준.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3차 시험에서, 작업 의욕, 동기부여죠. 이걸로 했을 때는 개인 감정뿐만 아니라 집단 감정도 중요하다는 게 나타난 게 3차예요. 그리고 4차에서는, 이거 배선 관찰 실험인데, 이거 보니까 비공식 집단, 이 공식 집단뿐만 아니라 비공식 집단도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 생산성에. 그래서 이 종업원 서로 간에 자생적으로 비공식 집단이 구성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문화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자꾸 나옵니다. 이런 게 태동이에요, 경영학에. 그래서 비공식 집단이 그 스스로 그냥 구성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 기업 집단,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는 기업 문화가 돼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고 엉망의 회사는 다르다 이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공식 집단은 자연적으로 선별된 리더가 있고, 그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조직의 영향이 크더라. 그 결론은 생산성 향상은 물리적 요인, 작업 개선, 작업장 개선,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과 비공식 조직, 까지도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이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은 행동과학 이론과 경영 조직론으로 두 가지. 인간이 잘 돼야 된다는 게 인간 행동과학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이제 경영 조직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이. 그래서 합격 포인트는 요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시험 볼 때 딱 찍을 수가 없어. 1차는 조명 실험, 환경 개선과 환경 개선. 이 키워드가 이거죠. 2차는 조립 시험인데 인간관계 개선. 플러스. 그래서 3차는 면접 시험인데 요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조건. 집단. 그 다음에 4차는 비공식 집단. 요렇게 딱, 실험 결과 이게 나온 게 이제 이 경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행동과학론. 여기서 나왔죠. 인간관계론의 발달이 개인의 행동과학,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조직, 이렇게 두 가지로 발전돼 왔다 갔다 이거죠. 그래서 행동과학론은 이렇게 쭉 인간관계론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떤 뭐 한계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동과학이라는 게 나왔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요 연구과제는 여기에 동기부여, 학습을 해야 된다. 스스로 지각을 해야 된다. 동기부여와 리더십이 경영학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요. 동기부여, 리더십.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행동을 행동과학적으로 잡아주느냐. 효율성이에요, 목적은. 그거와 이제 경영의 조직 행도로, 조직과 개인, 이게 두 가지 나뉜다 했죠. 그 위에 이제 계량적 접근법이 있었고, 시스템 접근법, 상황 접근법, 자원 집안 관점, 이렇게 이 발달해 나갔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뭐 시험에 안 났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서만, 계량, 시스템, 상황, 80년 이후에 뭐 상황, 이제 자원이 중요하니까 자원 기반 관점으로 경영이 발달하게 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합격 포인트를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딱 들어와요. 고전적 접근법이 이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딱 끊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맥이 흐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되는 게 고전적 접근법. 인간관계와 행동과학은 30년부터, 1930년부터 현재까지. 계량적 접근법은 50년부터. 시스템 접근법은 60년부터. 상황론적 접근법은 70년부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점점 더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자원 기반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영학 이론의 공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은 좀 빠졌네요. 필요 없고요. 요거면 돼요. 요거. 그림과 같이 이게 이 1900년부터 이제 한 100년, 200년, 100년 이런 게 이제 고전적 접근법부터 인간관계론 뭐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런 것이 공존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최신 경영이론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경영이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개념 파악만 좀 해 놓으시면 돼요. 지식경영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식경영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형식지와 암묵지. 지식경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형식지라는 건 지식, 객관적 지식을 의미해요. 객관적 지식. 구체적이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객관적 지식. 언어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비행기 매뉴얼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거. 이런 건 형식지인데, 반면에 암묵지는 이제 경험과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거야.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 지식이에요. 이렇게 다르죠.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그리고 이건 경험을 통해서, 이건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건 추상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거죠.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건 훈련에 의해서, 이건 매뉴얼에 의해서. 요거 이해 딱 되시죠? 딱 됩니다. 이 녹화다 교수가 얘기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구조조정이란 거, 리스트럭처링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하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구조조정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보세요. 사업 구조조정, 사업 자체를 조정하는 거, 재무 구조를 조정하는 거, 조직을 구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조직 구성이 이제 구조조정이 많다.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무 방식은 그거를 그냥 고려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해보자. 이게 리자가 붙었죠. 재구성해보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은 이제 제록스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다른 벤치마킹 한다면 최고 경쟁력을 가진 상대, 경쟁력이 높은 경쟁 회사의 강점을 파악해서 우리도 반영해보자는 게 벤치마킹이죠. 이 벤치마킹,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발전된 거예요. 일본은 또 옛날 독일에서 벤치마킹 많이 했고, 또 중국은 또 우리나라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소싱은 그냥 말 그대로 외부 기업에게 주는 거예요. 특정 분야를 대행시킨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요새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 자기는 그 조직 저것만 갖고 있고, 전부 다 아웃소싱을 줘요.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원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면 또 이렇게 또 하고 후공정, 정공정 이런 식으로 반도체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현대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 의미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목표 관리가 가끔 나요. 어려운 건 없어요. 목표 관리는 성과 목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설정을 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정은 목표 설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짜요. 그리고 과정 검토를 통해서 평가. 이건 평가는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가 그렇게 하죠. 목표 관리 이렇게 해서 칸트, 막대그래프 이런 걸로 이달의 목표가 뭐냐. 은행 같은 데도 그렇고요. 단순한데 이제 목표 관리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일반적 목표의 명확성, 참여적 의사결정, 명확한 기간, 또 피드백 해가지고 좀 더 나보자. 그래서 이건 단점이 뭐냐면 단기간 목표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장기 목표에 방해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험업이라든가 영업, 판매, 물건 그 판매업, 이런 데서나 이제 단기적으로 쓰는 게 목표 관리는 좋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과정, 이렇게 설정해서 평가까지 한다. 균형성과표가 이제 BSC라는데, 이게 많이 났죠. 둘, 넷.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뭐가 났나 궁금하면, 이 과목, 관연도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하기 좋고요. 그럼 미리 공부할 건 없어요. 나중에 내가 테스트 한 다음에 틀렸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100%가 아니라 대부분 균형성과표는 뭐가 많이 나냐면요. 우선 개념부터 잡으면 기업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그럴 때는 각 기능별, 개별 사업, 기능, 각 부서별로 목표가 밸런스가 잡혀야 돼. 균형 밸런스 스코어 카드. 이 케플란과 노튼이 주장한 거예요. 케플란과 노튼의 BSC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재무적 관점,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나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이제 최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무,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수익률, 고객의 만족도, 선호도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 그리고 내부의 프로세스, 내부의 이 과정, 작업 과정, 안전, 수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이 끊임없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학습과 성장. 그래서 요 네 개를 틀리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BSC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서브 요 개념을 네 개를 잡고 요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재무적 관점은 이건 재무 목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재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뭐 수익성과 뭐 어떤 지표를 사용한다. 어려운 거, 이 네 개가 가장 중요해요.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가치 사실, 핵심 역량. 이 프로세스가 다 와야 된다. 과정이. 그 다음에 학습 현장. 이거는 이제 조직의 발전을 하려면은 학습과 성장하려면 종업원의 조직이 학습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래서 요 학교 포인트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뒤집으나 저렇게 뒤집으나 요것도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이제 뭐 간략하게 균형성과 BSC의 특징은 뭐냐? 지표관, 재무적 지표, 지표관의 특징. 재무적 지표, 비재무적 지표도 있고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이런 것도 있다. 하여튼 균형이니까 전략과의 연계성, 전략과 의사소통, 연계가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구성 요소는 비전, 전략, 관점, 성공 요인, 성과 지표, 인과관계, 목표, 피드백 이런 걸로 구성된다. 자, 요까지 경영학의 일반을 이제 알아봤어요. 어떻게 경영학이라는 게 뭐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발전돼 왔느냐? 고도적 접근법. 그 다음에 인간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다. 그 다음에 이제 BSC, 균형 성과, 밸런스를 맞추는 거. 또 현대에서 어떤 뭐 구조조정 같은 걸 하느냐. 이게 인간 개인의 행동과 또 그 구조적 조직의 구조화. 요 두 가지로 이 발전됐지만 이게 없어진 건 아니다. 계속 발전해 오는 거예요. 뭘 강조했느냐. 최근엔 자원 기반, 이런 거, 또 BSC, 이런 게 이제 대두가 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